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구도가 나타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치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구와 후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 소개합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선거 때마다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지금 선거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개략적인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천 기자님. 우리나라에 공직선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 가지가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 나오는 이유는 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경험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서 찍는 게 아니라 저쪽이 당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이 더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표하러 가는 이 현실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철마다 1등을 뽑을 수밖에 없는 선거도 있지만 1등만 기억하는 선거가 되는 그야말로 무투표 당선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 투표를 하면 당선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표를 못 주겠어라고 하는 이 사표 심리라고 하죠. 이 사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불붙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악을 피하지 않는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장 대변인님, 네네.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특히 선출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요,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에, 의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느냐,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구성된 의회가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께 의회의 역할, 정치의 효능감을 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네. 4년 전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4년 전에 대구 시의원 한 분은 38%의 득표로 시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60%의 유권자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거예요. 네. 또 한 예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약 46%의 정당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30석의 대구시의회 의석 중에서 25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갔거든요. 네. 100문제 중에서 46문제를 맞추었는데 성적표에는 83점이 기록된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투표해도 내 표가 반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분들이 내 이야기를 할까라는 불신, 질문,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의문은 정치 불신 내지는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지? 내 삶과 관계없는데 이런 마음들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불신을 걷어내고 삶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과 구성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계속 지적되지만 투표하는 시민들의 의사와 원 구성이 전혀 합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하고 있는 네. 게 현실인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승자 독식구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갖고 있는 부작용은 말씀을 주셨지만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가장 큰 부작용은 우리가 뽑지 않은 당선자를 배출하는 무투표 당선입니다. 네. 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 전국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24명, 이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30명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대구 서구에 대구시의원 1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 이 경북에서는 6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북에서 6곳에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유권자가 전혀 검증하지 않은 이 당선자가 배출된다는 점. 여기에다가 그러면 1명을 뽑는 이 광역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데 왜 기초의원도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냐? 이 서울의 강남 3구에서 이런 당선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2명만 뽑기 때문에 거대 양당 모두 후보를 1명씩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일종의 담합을 해서 의회 구성이 이렇게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불편을 겪냐면요. 이 대구의 경우에는 한 정당이 대구시의회 전체를 차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당시에 경상북도 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지사와 다수 정당이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시민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라고 할까요? 투표 결과가 그런 방식으로 의원이 구성됐을 때 네. 나타나는 패를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정치에 혐오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선거구제 형태는 좀 개선이 돼야 한다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 대변인? 방금 우리 천영길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실 정치는 시민들과 만나야 되고 시민들과 협의해야 되고 시민들과 협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의 선거제도는 딱 거대 양당 2당만 협치하기 좋은 꼴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데요. 사실 이 성자 독식 구조는 지역주의하고도 연동되어 나타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구, 경북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특정 지역을 폄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성자 독식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정치 영역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정당이 과독점하거나 아니면 2개 정당만 나눠 먹게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으면 정치의 주인 내지는 정치인들로부터 정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치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서비스가 떨어지는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측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당의 독과점이 강하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역을 독과점하고 있는 정당에게 충성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시민들로부터 정치가 멀어지게,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유리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정치에 불신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는 셈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다당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정 기자님? 네, 실제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목을 매는, 그러니까 간혹 이 지방의원분들과 만나면 나는 이 당의 이 정책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들 나오는데요. 지난 4년간의 지방의회를 돌아보면 이 시군의회 의장을 뽑기 위해서 의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이 지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발하고 나와서 탈당한 의원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사실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면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회 자체가 차단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반농담처럼 이야기를 좀 하면 대구의 슬로건이 컬러풀 대구지 않습니까? 네. 컬러풀 대구가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아니 대구가 정치적으로 컬러풀하지 않은데 컬러풀 대구가 얼마나 인식이 되겠냐. 이런 아주 이 관광이나 브랜드 차원에서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지 결과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동안 기초의회 구성하는데 선거구제 얘기를 하면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구 쪼개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이런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두 당이 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많은 내용들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구도가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독식하고 있는 양당이 그 독식을 역계하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의 규칙까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광역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고 광역시도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획정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라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서 제안하는 선거의 규칙은 일종의 심판이 제안하는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한 규칙을 사실상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네. 게임의 규칙을 마음대로 난도질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대구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초의회 구성의 취지를 살려서 4인까지 그러니까 4등까지 당선되는 4인 선거구를 6개 획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구시의원 30명 중에 29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요. 네. 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구시 의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6개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분할해버렸습니다. 바로 선거구 쪼개기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 제안한 게임의 규칙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선수들로만 구성된 의회에서 네. 이 게임의 규칙을 거부하고 걷어차버리는 게 공정한가? 또 하나는 기초의회는 여러 정당이 참여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자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제도의 취지인데요.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하는 획정안을 걷어찬 것은 결국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법의 입법 취지조차도 걷어차는 일종의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 계시는 특히 광역의회에 계시는 우리 광역의원님들께서 당론과 시대적 요구 그리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장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이런 반민주적인 행위들 어떻게 보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의 입법 취지와는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안 될 때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지 비유를 좀 들자면 최근에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프로야구 두 개 팀이 경기를 벌이다가 이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는데 네. 심판이 판정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결과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 객관적인 룰로 제공된 제안을 보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라고 고친 결과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 4년 전에 선거구 획정에서 이 4인 선거구가 상당수 포함됐던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했습니다. 좀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사실상은 첫 번째는요. 정당에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당리 당력을 떠나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무리 정치가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해서 도입한 이 제도만큼은 근간을 흔드는 훼손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부터 제어가 되어야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지방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은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시켜서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과 정수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까지 네. 나아가야지, 그래야지 제밥을 직접 건드리는 정치권의 손질을 좀 제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이번에 지난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회동이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네. 소득이 없이 끝났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4월 달에 뭐 새 집행부 꾸려지면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답을 했지만 조금 문개기하다가 대충 지금 상황 그대로 한번 밀고 가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장 대변인께서 여의도에 계시니까 돌아간 상황들을 좀 더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구 제도 개혁을 좀 밀어붙였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 힘과 에너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뭐 수도권이나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굳이 우리가 이걸 밀어붙여야 되겠냐라고 하는 의견도 또 드러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앞서서 이 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큰 힘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정당이 얼마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의당도 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만약 이 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인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아이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네 할 수 있는데 정의당이 아직 그 부분에서 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아픈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은데요. 정의당한테는. 정의당 역시 당리 당략 떠나서 선거구제 획정 문제에 진심으로 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정의당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정의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정의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되었던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안한 국회에 제안은 아니고요. 정치학자들도 외국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한국의 지역주의 정치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독과점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당들이 자기 당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도입된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도입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짓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대선 결과가 급해서 그렇겠죠. 그때는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제도 개혁하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등 정치 개혁을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당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또 아까 말씀하신 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 가능한 조항을 삭제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따를 수밖에 없도록 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 방지법도 제안을 했는데요. 한번 뭐 당했다면 당했고요. 뭐 혼이 나신 적이 있으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과 실천 의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야기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당시에 제기되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여러 시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진정성을 뭐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런 의지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런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바꾸자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2분이세요. 그러면 89분은 어디 계신가 네.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행법, 법 개정 없이 지금 현행법으로도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4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고 다당제 정치가 가능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걸 국민들께, 시민들께 실천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3개 광역시도의회는 다수당입니다. 네. 이 13개 시도의회에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6.1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4인 선거구 획정위에서 넘어오면 2인 선거구로 분할하지 않는다. 쪼개기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견을 내서 가능하면 여러 정당들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3, 4인 선거구를 여러 개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획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약속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공치사시라 뭐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만 의지를 밝히시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정치개혁특별협의회 협의장에 국민의힘을 안내하는 마중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다고 뭐 여러 말을 하는데 네. 가장 그 국민들에게 실감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이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미적되는 걸 보면 제 느낌에는 죄송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보시면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미적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청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민주당의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쪽에서는 그냥 2인 선거구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우리가 두석을 다 차지할 수도 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대구 경북의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화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대구 경북은 버리는 거냐? 네. 이 거꾸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광주 전남 지역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의힘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방적인 그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민주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하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핑계라도 있었잖아요. 하고 싶은데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였는데 역시나 지금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반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 도입하면 원래 지방 기초자치 이 불뿌리 민주주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반대를 위한 그 변명, 핑계밖에 안 되고요. 핑계와 변명을 넘어서서 그러면 기초의원들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은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 겁니까? 광역의원들은 주민들과 동떨어져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행정을 공무원들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범위가 넓어진다고는 하지만 아니 자전거 타고 가면 무슨 3시간, 4시간 걸릴 곳을 선거구로 획정하는가요?
요즘 전화기 있잖아요. 또 여러 지지자들을 통해서 지역의 민원들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매체에서, 언론 매체에서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을 찾아뵙고 그런 발로 뛰는,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들 곁에 다가가고자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와 마음이 있다면 물리적 범위의 공간이 조금 넓어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양심에 좀 어긋나는 말씀 네. 아니신가. 다른 핑계를 대시려면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우리 삶에 간섭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위계도 잘못된 거지만 물리적 공간 범위가 넓어지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선거구를 한번 보면요. 도시와 농촌 지역들의 선거구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인구에 따른 편차 때문인데 제가 살아왔던 지역 중에 4인 선거구가 2인으로 쪼개진 선거구 획정안을 받지 않았던 곳을 보면 신암 1, 2, 3, 4동이 2명을 뽑고 신암 5동, 지저동, 동천동이 2명을 뽑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절에도 이 공간이 제 생활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구가 너무 넓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 단위도 넘나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 단위뿐만 아니라 동 단위도 내가 신암 1동에 사는지 5동에 사는지 잘 모르고 나 신암동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도시에서는 절대 이게 선거구가 넓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은 좀 논리적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농촌 지역은 또 어떨까 살펴보면 농촌 지역은 지금도 이미 읍면 단위가 2개, 3곳이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 민의를 더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도 넓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 논리는 사실 많이 빈약합니다. 네. 지금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수당이니까요. 지금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중대선거구제를 강행 처리란 말이 참 그렇죠. 강행 처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국회 정계 특위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이번 선거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 대변인님? 네, 사실은 이제 선거법은 말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개임의 규칙 같은 거라서 가급적이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합의가 안 되면은 말씀드린 심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안하는 안을 그대로 받는 게 차선이고요. 그 점에서 정계특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들이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안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에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안철수 위원장은 다당제 민주주의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 체면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국민의힘이 이제 곧 여당이 되시는데요. 네. 좀 뒷받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나 인수위원장의 뜻과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2006년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회가 합의해서 기초의회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그래도 가능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구성한다는 걸 이미 12년 전에 우리가 합의하고 이행하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국회에서 합의한 그대로 좀 가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시민들에게
국회가 합의하고 정치인들이 뜻을 모으니 이런 제도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군. 그 의회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정치의 효능감과 의회의 필요성을 시민들께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의 효능감을 느껴야지 내가 투표가 나한테 뭐가 바뀌는 걸 줘야지 투표를 할 의사가 생기죠. 근데 참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더니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전과 그다음에 수자로 뛸 때의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전에도 보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생물은 생물인데 동충하초처럼 동물도 됐다가 식물도 됐다가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본질적인 어떤 정의 자체도 바뀌어버리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바뀌는 변신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현상. 근데 풀뿌리 민주주의 하시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힘도 같이 빼버리고 덤태기를 씌우게 되는데 청 기자님 보시기에는 정개특위 통과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뭐 통과 안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의원을 이 본인의 선거운동원처럼 여기는 이 국회의원들이 만약 이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가 됐을 경우에 본인의 선거운동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천에서 당선된 당선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 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신경 안 쓰는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 이제 지방선거가 2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흘러가겠죠. 네. 자연스럽게. 네. 네. 그래야지 나중에 또 본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금 기초의원들이 역시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어줄 것이고 네. 일종의 먹이 사슬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참 선의에 기대서 정치적 선의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서글픈 것 같습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제한 조치라든지 심지어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이번에는 아까 장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모든 양당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의원들이 공이 공언한 내용이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금방 돌아서면 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바뀌면 정말 환멸감이 들 정도일 것 같은데요. 게다가 여기에서는 또 구조적인 문제까지 하나 더 결합된 게 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기존 4대1에서 3대1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의원 수가 늘고 소멸 지역은 지역구 통합으로 의원 수가 줄게 됩니다. 이런 인구가 줄고 이런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근거인 대표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이제는 더 수도권 농촌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2018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판결했기 때문에요. 정치권이 숙제를 너무 늦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문제 판결이 나오면 사실은 곧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 숙제를 미뤄온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칠 순간이 닥치니까 부랴부랴 숙제를 하려고 하니 숙제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당과 저 정당이 숙제를 하려는 방향이 다르니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또 한 번 혼란을 불러오고 있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광역의원 정수 2018년 헌법재판소에 따른 판결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부터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사실은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네.
대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뭐 사실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교적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면적은 넓은 농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검토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전면적인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해관계와 특정한 계층과 세대 내지는 특정한 영역의 분들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제도로 바꾸자 이런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평소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공감을 얻고 이해를 얻어서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를 시험장에 이제 막 들어가는 시간에 도대체 출제 범위는 어디냐, 이 문제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있으니 뭐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시민들께 송구한 형편입니다. 네, 지금 당장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울진과 성주, 의성이 지금 도의원을 2명 뽑고 있는데 네. 이 기준대로라면 도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여기서 도의원 1명을 뽑게 되면 경상북도 의회 전체 의원 정수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같은 광역의회인데 이 광역 단위 안에서 기초 간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줄어들고 이 포항과 구미 같은 지역은 지금 포항은 도의원을 8명 뽑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견 반영에 있어서 이미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기준을 좀 달리하자. 농촌은 3만 명 이상이면 광역의원을 2명 선출하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넣는 형식을 제안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제안이 없거든요. 앞서 장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양원제를 도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도 하고 인구 편차와 관계없이 또 의회를 두는 이것까지 지금 정치인들이 숙제를 풀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놓고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을 빠르게 저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장 급한 일부터 열심히 하고 이 문제는 국회가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 숙제라는 점으로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지 짚어보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짧게 지나갔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도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일반적인 평가입니다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지지할 수 없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덜 미운 사람을 지지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 또 대통령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분들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논란보다는 오직 저 사람은 안 돼, 저 진영은 안 돼, 이렇게 서로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극도의 대결 정치 그리고 극도의 진영 정치를 펼쳤거든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대선 과정에서도 또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제발 양극단의 진영 대결 정치가 아니라 뭔가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아니냐.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의 과제 아니냐라는 네. 걸 모두가 공감하게 된 뭐 일종의 대선의 부작용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 기자님.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참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선거 때마다 기억나시겠지만 항상 다당제, 제3지대를 부르짖으면서 처음에는 출발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죠. 네. 몇 분이 나오시고 결국은 그분들이 이 양대 거대 힘의 또 이제 합종 연행식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들어가시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결선 투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단일화 관련된 뉴스를 좀 안 봐도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과거를 좀 살펴보면 1987년 이후에 다당제가 구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대구 경북을 또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의당,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민주당,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한 통일민주당, 충청의 신민주공화당. 그러니까 세력 간의 이 자발적인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1990년에 깨집니다. 결국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보수 정당 3개 정당이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합치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면 어떻습니까? 갈라졌다가 합쳤다가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이 당선될 수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저 사람이 싫어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제도적으로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 1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첫 실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이거는 장 대변인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사실은 당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두 거대 정당이 꼼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지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가 실현되면 민의를 그나마 지금보다는 훨씬 낮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네.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이 부족한 제도마저 훼손했던 양당의 꼼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민들로부터 얻은 총 득표는 약 67% 정도이거든요. 네. 두 당이 합쳤을 때. 그런데 이 두 당이 가져간 의석은 247석, 82%에 해당됩니다. 네. 거기다가 꼼수라고 우리가 비판을 했었던 위성정당이 가져간 의석이 39석이에요. 결국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을 악의적으로 했던 양당의 폐해 때문에 불완전하게 우리가 연소시킬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는데요. 뭐 뒤늦게 이제 민주당도 사과하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뭐 어쨌든 원인 제공자다라고 하면서 조금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한국 정치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비교적 객관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정치 관련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대표성과 비례성의 일치, 높이는 방안,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말로 조금 더 진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거고 닥친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구성부터 이런 관점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청 기자님. 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꼼수 안 부리는 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 정도도 많이 진행하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많이 진전이 된 거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5년 전을 떠올려 보면요, 국회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는데 이때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거대 양당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들도 그 가운데 있는 제3의 정당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야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만 없다면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말씀 많이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 대변인 먼저 하시죠. 네, 우리 그 시청자들 보시기에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하면 저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밥그릇 사업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불편한 마음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치하는 저도 시청자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종량제 봉투값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교복을 또 학교 급식을 어떻게 지원할지, 무상으로 할지, 얼마를 받을지, 졸업여행 경비는 우리가 보태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노인네들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지방의원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 삶에 간섭하고 내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일을 지방의회에서 알게 모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놓고 어떻게 하면 시민 여러분들을 밥그릇에 따뜻한 밥 한 술을 더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정하는 게 정치인들이 지금 논란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종길 기자님. 네. 지방의원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대구에서 지방의원들이 사고 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폐지해야 된다. 뽑아서 뭐 하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방의회가 없어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지방의회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적어도 무투표 당선자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 단일화를 놓고 정당 공천을 놓고 목을 매는 모습은 좀 유권자들께서도 안 볼 수 있는 이 제도가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개혁과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천용길 뉴스민 기자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입은 옷과 신고 있던 슬리퍼가 언론의 뜨거운 취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가 말랑말랑해지고 그저 인터넷상에서 클릭 한 번 더 받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하고 분석 보도하기도 바쁜 시기여야 합니다. 국밥 좋아하는 당선인의 행보와 당선자 부인 슬리퍼의 완판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선인이 좋아한다는 국밥집은 치솟은 물가 때문에 하나둘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국밥이나 슬리퍼 같은 보도가 계속되어 복잡한 질문이나 정책 관련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는 까닭에 그런 질문을 하면 참 못된 질문이라고 시장 후보자에게 힐난을 듣는 그런 기자들도 보게 되나 봅니다. 대구에서 홍준표 예비 후보가 한 일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